안녕하세요. 봄의 끝 이맘때만 되면 그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저도 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전 일산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가난한 집 장녀로 태어나서 공부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를 한 채 살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부모님마저 사고로 돌아가시자 모든 몫이 다 제 몫이 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들의 엄마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참 옆에서 많은 힘과 의지를 주더라고요. 그게 저의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고아에다가 줄줄이 동생이 둘이나 딸린 저를 참 못마땅히 여기셨죠. 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없이 살고 불행을 줄줄이 몰고 오는 며느리를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100번 1000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네가 뭐가 모자라서 천의 고아랑 결혼을 해. 그것도 딸린 식구만 줄줄이 사탕인 집안이라. 볼 게 뭐가 있냐? 대학을 번듯하게 나오기를 했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우리 아들 엄한데 못 준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집에 장가를 가겠다는 거야. 제가 책임지고 싶어서 그래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애인데 잘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요. 허락해 주세요. 제발. 네? 허락은 무슨? 절대 안 되지.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아? 억울해 죽겠네 진짜. 어떻게 하필 골라도 그런 애야? 저희 잘 살 거니까 그렇게 말씀 마세요. 그리고 엄마 허락 없이도 전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반대하면 엄마만 힘들어져요. 저 줄줄이 딸린 애들 다 네 몫인 거 모르냐? 부모도 없는데 네가 얼마나 걷어들여야 한다고.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 동생들은 제가 보필합니다. 이 사람한테 짐되지 않게 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염려를 안 해? 너 같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 어디 끌고 와도 거지같이, 아휴, 네 명의 내가 못 살지 아주. 시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고집이 센 남편을 말리지 못했고 전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무릅쓰고 했으니 말이에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인생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연히도 저랑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조그만 볼트 회사였지만 점점 승승장구하더라고요. 물론 옆에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으로 남편의 사업자금을 계속 도와주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도와주자 그나마 시어머니의 미움이 조금은 사그라든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 남편이 이 사업을 잘 되길 바랐고요. 부모님의 보험금으로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저에게 남편이 큰 힘이 돼주었기에 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의 또 다른 가족이 하는 일을 응원하는 일이니 부모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투자를 한 것이죠. 너 만나고 모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네가 내 복덩어리다 진짜. 이젠 나한테 기대면서 지내. 아픔 슬픔 모두 다 잊고.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자기 일이 잘 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너 아니었으면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다 네 도움이지. 네 덕분에 이렇게 승승장구한 거야. 고맙다. 아니야. 내 동생들 나 이렇게 식구처럼 생각해줘서 내가 더 고맙지. 안 그래?
우리 이렇게 앞으로 서로 위하고만 살자. 남편의 사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저 역시도 살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돈으로만 생활하지 않았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남편 회사에서 자재 관리 부위를 도맡아 하며 돈을 벌었죠. 남편을 도와서요.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제 돈으로 진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남편을 도와 같이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얻은 수익 그 돈으로 제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다행히 동생들은 모두 똘똘하였기 때문에 여동생은 의사가 되었고 남동생은 검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가장 좋았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께 떳떳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동생들은 아주 바르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자랐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 멤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사를 위해 일해주었고 저 역시도 같이 으쌰으쌰 했거든요. 고마워. 누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부모님 잃고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 누나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내가 올 수 없었을 테니까. 평생을 누나한테 갚으며 살게. 알겠지? 맞아,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평생 이제 갚으며 살 거니까 언니는 두 다리 쭉 뻗고 살아. 이제 언니만 생각하면서. 고맙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그걸로 됐어. 너희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만으로 말이야. 그래도 갚아야지. 누나가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준 건데. 걱정 마, 누나. 우리가 갚을 거야. 동생들은 어느덧 장성해서 이렇게 저를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동생이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는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라 늘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을 졸이고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부름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잘 풀린 뒤부터는 저에게 막 대놓고 뭐라 하신 적은 없었지만 이번에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 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저를 불러놓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져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동생들에게 남편이 큰 돈을 대주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기어코 돈을 빼돌린 사람 취급을 하시며 말이죠.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해시키기엔 제가 너무 역부족이더라고요. 네 동생 검사 됐다며? 그거 우리 아들 덕이잖아. 안 그래?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갖다 바쳐서 검사 만든 거 아니냐? 아니요, 어머니. 그이 돈 한 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그러겠어요. 제가 정당히 일해서 번 돈으로 동생들 공부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씀 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실 말씀이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공부를 그만이 시켰으면 분명 내 아들 돈도 들어간 거지. 너 이걸 다 어떻게 갚을래?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돈만 축내고 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억울해서 그래. 지 동생들 의사 검사 만들려고 이 집에 시집 온 거 아니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이한테 이 돈을 다 대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억울해 죽겠네.
네 동생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집에 갖다 주라고 해라. 알겠어? 그이 사업자금 된 거 저예요, 어머님. 그렇게 억지 쓰지 마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저 때문 아니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 안 하니까 어머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란 말이에요. 같은 가족끼리. 아셨죠? 아이고, 너 아주 나 가르치려 드는구나. 이제 네가 아주 대가리가 커져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아들이 잘나서 잘 된 건데 어디서 주책 파악 못하고 네 덕분이라고 말을 해. 날린 식구 줄줄이 사탕해. 불행한 건 며느리로 받아줬더니만 아주 기고만장이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셨어요. 그동안 공부를 시켜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전 제가 벌어 공부를 시켰다고 아무리 얘기를 하려 했지만 어머닌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제 동생들의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들을 불러 모욕을 주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저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 기분이 참 이런저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사는 걸 아는 동생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 없었어요. 제가 더 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매들이 쌍으로 이렇게 뻔뻔해? 그렇게 의사되고 검사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입을 씻어 씻기를? 한 달에 얼마씩 우리 아들한테 보낼 건지 딱 얘기하고 대화 끝내자고. 나도 올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아, 저희 누나한테 이렇게 항상 모욕을 주셨던 겁니까? 저희 누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냐고요. 갚아도 저희 언니에게 갚아야죠. 여기에 제가 돈을 왜 갚아요? 사돈 어르신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공부는 저희 언니가 시켜준 거지 사돈 어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돈 들을 의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볼게요. 얼씨구, 당신들 공부시켜준 게 다 누구 덕인데 개 힘으로 혼자 그렇게나 벌 수나 있었겠냐고. 누나 이혼당하는 걸 보기 싫으면 우리 아들 만나서 이렇게 잘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나한테 따지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달에 얼마씩 보내란 말이야. 공부시켜준 은혜는 갚아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안 그래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어떻게든 갚아 나가야겠죠. 일단 뭘로 갚을진 저희가 따로 생각해 볼게요. 부모 없는 티 꼭 여기서 난다니까. 어떻게 갚을 건지 꼭 연락 줘요. 난 무조건 받아야겠으니까. 알겠어요? 할 말은 끝이야. 우리 아들 돈을 그런 곱게 갖다 쓰려고 했어? 어머니 남남인데 돈은 갚아야지. 이렇게라도. 정말 남매들이 쌍으로 마음에 안 든다니까. 제 동생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들은 혹여나 제가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똑똑했던 동생들이었기 때문에 의논 좀 해보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어이가 없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제가 얼마나 나쁘끄럽고 마음이 아파지던지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동생들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생들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 상황을 방치하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남편도 어머님을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내가 월급 받아서 애들 뒷바라지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애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실 수가 있어? 그건 아니지. 당신이 가서 말 좀 잘해줘.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시질 않잖아. 애들한테 안 그러면 우리 이혼시킨다고 하더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자기가 어머님 좀 설득해줘. 나 진짜 너무 속상해서 그래. 엄마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솔직히 네 돈으로 공부시켰다고 해도 내 회사에서 돈 벌어서 시킨 건 맞잖아. 그리고 네 동생들도 뻔뻔하지. 그렇게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인생이 정말 바뀐 건데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회사가 잘 됐는데? 내가 업체 계약 성사시킨 것만 해도 여러 군데고 나 없었으면 그만큼 성장했을 것 같아?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 치사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내 남편 맞아? 솔직히 사업도 내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너무하다 정말. 너 이제 와서 생색내는 거냐? 조기 자본 네가 도와줬어도 성장시킨 건 나야. 참나. 공치사 한번 징하게 한다 너. 말은 바로 해. 내가 없었으면 회사 이렇게까지 크지도 않았으니까. 나 이런 거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내 동생들 그만 괴롭히라고 자기가 말 좀 해달란 말이야. 이 정도도 못해, 부부 사이에? 예전에 자기 모습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흘러가 버린 세월 속에 남편도 참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끔찍이 날 아껴주던 사람이 완전 이해타산적으로 바뀌어갔죠.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저조차도 본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남편은 정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전 그래서 동생들에게 돈을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뒷바라지 시킨 걸 굳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더욱 저렇게 나오니깐요. 우리 어머님이 한 말 귀담아 듣지 마. 그냥 해본 소리시니까 알겠지? 평상시엔 잘해주시니까 너무 걱정들 말고. 그래도 그때 보니까 사돈어른 보통이 아니시던데. 형부랑 얘기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그런 대접받고 사는지 진짜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언니한테 많이 짐이 됐지? 앞으로 언니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거야, 우리는. 매형도 진짜 너무하네. 누나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일단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혹시라도 힘들면 무조건 우리한테 기대해. 알겠지? 우린 언제까지나 누나 편이니까 혼자 꾹꾹 참지 말란 말이야. 이젠 우리도 앞가림 알아서 하니까. 동생들이 죄책감을 가지는 거 보니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맞듯이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남편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외박을 하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회사에 접대 자리를 만들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싸움으로 지새는 날도 많았고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더라고요. 남편이 밖으로만 나돌자 저 역시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다정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서야 정체를 드러내는 건가 싶었거든요. 회사에서도 남편의 모습을 좋게 보지 않더라고요. 다들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도 안 되고 자꾸 이러면 자기한테 회사를 어떻게 맡겨 내가? 요새 회사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회사인데 맡기고 못 맡기고가 어딨어? 그가 초기 자본 좀 도와줬다고 네 회사인 양 굴지 마. 어디까지나 내 회사니까. 뭐라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회사랑 당신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남처럼 얘기해? 네가 그놈의 초기 자본으로 유세를 떨어대니까 그렇지.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걸 읊어먹길. 아휴. 지금 직원들도 말이 많아.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매일 회사에도 없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냐고. 머리 빈 애들이랑 일하기 힘들다 진짜. 너 역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뭘 알아야 같이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 어휴. 남편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하물며 저에게 회사도 나오지 말란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말이에요. 결혼 전 그렇게 저희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회사가 더 부흥하기 시작하자 이제 저를 내치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꼬투리 하나하나 잡아서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저러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려고 했어요. 무조건 말이죠. 이제 회사 그만 나와도 돼. 사람들 다시 세팅할 거고 이제 그냥 집에서 쉬어. 그리고 네 동생들 그렇게 검사의사 만들었으면 너한테도 뭐 보탬이 되겠지. 네가 그렇게 돈 벌 필요까진 없잖아. 안 그래? 회사가 커진 만큼 사람들도 좀 엘리트로 바꿀 거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회사 걱정하지 말고 있어. 뭐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좀 만난다거나 말이야. 왜? 아니, 그렇게 못해. 갑자기 왜 그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같이 고생하고 키워나갔는데 이제 와서 집에서 쉬라니. 그리고 멤버 세팅을 다시 한다니? 지금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서 그래?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당신? 애비 말이 맞다. 네가 도움이 뭐가 되겠어? 대학 졸업장도 없는 애가 회사에 민폐나 끼치지. 회사가 커진 만큼 네 남편이 너 때문에 체면이 서겠니? 애비 말 듣고 집에 찌그러져 있어. 이제 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알겠어? 우리 집이랑 좀 막해 교양을 쌓든지 하란 말이야. 이런 걸 말로 해야 하니?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말을 들을래? 아유, 징글징글해 정말. 악연이다. 지금 회사 사람들 뭐 솔직히 일만 열정 있지 머리에 든 거 있냐? 이제 고품격으로 세팅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집에서 쉬어. 회사가 커진 만큼 저의 이력이 도움되지 않으니 집에만 있으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저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싫다고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 완강히 집에 두려 했어요. 회사를 가려고 해도 제 자리조차 치워버린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동생들에게 보여주면 걱정을 할까봐 애써 동생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함께요.
결국 남편은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마음이 원체 떠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고 너도 늦기 전에 새 출발해야지. 어차피 처남이랑 처제도 이제 본인들 앞가림 다 하고 너 노후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누나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으면 노후는 책임져줘야지. 그러니까 이혼하자. 뭐? 갑자기? 내가 왜 당신이랑 이혼해야 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어머님이 그러라고 하셔? 아니, 왜 그러냐고 갑자기. 그래, 내가 그랬다. 평생 불행만 몰고 오는 너. 우리 아들 앞으로 더 잘 돼야 하는데 네가 옆에 있어봐라. 일만 그르치지. 애 없을 때 갈라서라. 뭐 너도 결혼하면서 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했으니 우리한테 요구할 건 없겠지? 깔끔하게 합의 이혼해. 아니요. 이렇겐 이혼 못하죠.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지금 회사 지분 다 받아야겠는데요? 이 회사 시작할 때 저희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거니까 그 지분은 따져봐야죠. 안 그래요? 제가 멍청하게 이혼해 달라고 하면 이혼할 줄 알았나 보죠? 제 동생 검사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도 착각하지 마. 이제 와서 모든 걸 끝내자고? 아, 기가 막혀. 꿈 깨. 더럽게 나오지 말자 진짜. 그냥 깔끔히 이혼해. 우리 살았던 거 생각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헤어져 주란 말이야. 어? 너야말로 지저분하게 나오지 마. 이제 와서 혼자 회사를 꿀꺽 하시겠다? 절대 용서 못해. 어머님이랑 당신 진짜 이래선 안 돼. 애써 이렇게 말하고 뒤돌았지만 마음은 안 좋더라고요. 평생 내 가족이고 함께 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에게 먼저 끝을 내자고 하니 그동안 남편의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전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마음은 짓밟아지고 말았어요. 해외 출장을 가던 남편, 그리고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에요. 속상했어요. 더 이상 남편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애써 되돌리려 했지만 저 역시도 마음에서 남편을 놔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쳤었거든요. 2주 정도 있다 올 거야. 2주 뒤엔 그냥 깔끔히 헤어져 주길 바란다. 질질 끌어봤자 너만 상처받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길 바랄게. 그러니까 나 없는 2주 동안 내가 저기 찍어놓은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나 간다. 2주 뒤엔 안 봤으면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하, 어리석다. 정말 뭐에 홀려서 나한테 그러는지. 정말 당신 맞나 싶어.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하루 이틀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보란 듯이 남편이 귀국하던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꼭 오라고 하면서요. 어머님의 부름에 반신반의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보란 듯이 밥상에 임금님 수라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이제 저에게 상처를 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너 그거 알지? 걔 출장 간 거 아니야.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나 보라나.
같이 온댄다. 미국에서 박사하는 애라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어 아주. 네가 이 꼴을 봐야 이혼을 해주지, 안 그래?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한테 줄도 못 댈 애였는지 말이야. 본인이 느껴야 알아서 빠져주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네 주제는 여기까지란다. 뭐라고요? 인간들이 뻔뻔하게도 유분수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게 해줬더니만 뭐? 이제 와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나보고 꺼져라? 웃기지 마.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절대 용서 안 해, 당신들. 네가 용서 안 하면 어쩔 건데? 내가 다 알아봤어. 뭐 위자료 몇 푼 주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푼돈이라도 챙길 때 도장 찍으렴. 시어머니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질 때 벨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닌 그 벨소리를 들으며 화색이 돌았죠. 그리고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과 상간녀인 줄 알고 시모가 신나서 문을 열더라고요. 하지만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맞이한 건 해외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닌 경찰들이었어요. 그 순간 온 집이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사실 남편이 해외로 나가던 날 저에게 했던 말들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 중 저와 절친했던 사람들을 남편은 해고하려 했었죠. 회사가 커지면서 저를 내치고 모두 본인의 사람들로 갈아치우려고 했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제보해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탈세 자료와 비리 자료들을 저에게 전달해 줬던 거예요. 본인들도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국하던 날 남편은 바로 공항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당신 아들 이미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알아? 왜? 내가 이대로 위자료 받고 물러날 줄 알았어? 내 동생 검사라니까. 내가 그렇게 바보야? 내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말이지.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은 아니거든. 알겠어? 어리석은 인간들. 뭐야? 이게 어디서 우리 뒤통수를 쳐? 그래 그까지 벌금만 내면 되는 거지. 아주 끝을 보자. 막장을 보자고. 막장은 당신들이 보게 했지. 나 무시하고 내 동생들한테 모욕 주고. 두고 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선처 없어. 그리고 이혼할 거니까 걱정 마. 빈털터리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 될 거니까 잊지 말고, 알겠어? 뭘 모르면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렴풋 아는 상식으로 날 물먹이려 들어? 평생 후회 속에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리막길 걸을 준비나 해. 그리고 남편의 조사관은 저희 남동생의 동료 검사가 직접 했죠. 제가 모든 사실을 남동생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동생도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를 했죠. 어머님도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던 거고요. 어머님도 검찰로 오게 되었고 제 남동생을 보고 뻔뻔하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서야 사돈인 척 행세를 하며 남동생을 이용하려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남동생도 코웃음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죠. 사돈 총각. 우리 검사 사돈이 힘 좀 써봐.
아주 못 배운 것들이 우리 아들 물 먹이려고 작정한 모양인데, 안 그래? 나한테 줄 것도 있잖아. 나한테 갚는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렇게 공부시켜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검사 사돈 있으니까 이래서 줬네. 안 그래? 네, 저희가 드릴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매형 구속영장이에요. 받은 건 그대로 갚아드려야죠. 사돈 어른이 그동안 그 탈세한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누나랑도 끝난 마당인데 안 그래요? 이제 남남이죠. 뭐야?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분수지. 누구 돈으로 공부하고 검사가 됐는데 내가 이러라고 공부시켰는 줄 알아? 말은 바로 하시죠. 공부는 저희 누나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서 시켜준 거고요. 법으로 해결하시죠. 누나도 이혼 서류 제출했다고 하니 완전 남남 아니겠어요? 볼 것도 더럽게 없는 집안 우리 누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당신들 절대 그냥 안 놔둬. 그리고 남동생은 철저히 동료 검사와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탈세 혐의, 정직원 불법 해고 통보, 그 외 거래처 여러 접대 현황 등을 이유로 남편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요청사항으로 대표 자리에서도 해임이 되었죠. 초기 지분이 거의 제가 투자한 지분이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제가 차기 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 하나를 떼내려고 머리를 굴리다 모든 걸 잃고 말았죠. 시어머니도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구속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원하더라고요. 그래도 너 없을 때 우리가 걷어준 거 생각해서 이쯤하고 다시 합쳐라, 응? 그 회사를 네가 운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다신 이혼 얘기 안 하마. 네 남편은 아무 잘못 없어.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니까, 응? 그러니 나만 원망하렴. 그 어미의 그 아들이지. 끼리끼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합쳐라. 이제서야 제대로 된 며느리 보겠다고 제 앞에서 수라상 차리던 사람 어디 갔나요? 내 동생들 불러다가 뭐 돈을 달라고? 뻔뻔하기도 유분수지. 깜빵에서 당신 아들 나오면 다시 알콩달콩 시작해 둘이. 그리고 분수에 맞는 아내 다시 맞아들이든지 하라고. 이제 내가 그 집이랑 격이 영 안 맞아서 말이야. 뭐야? 아니 모든 걸 다 뺏어가면 우린 어떡하라는 거야? 너 그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너 걷어준 게 우리 아들인데 안 그래? 입 다물어 이 뻔뻔한 노인네야. 벌 달게 받아. 어디서 그 주둥머리 놀려? 내가 바보는 아니라고 했지? 당신 면상 보는 것도 끝이야. 전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를 차단했어요. 지금은 아주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지낸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이 된 이후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어 그때보다 지금 더 성장하게 되었죠.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생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하늘 아래 세 식구밖에 없지만 언제나 서로 끔찍이 위하며 살고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뵙게 된다면 저보고 잘했다고 해주시겠죠. 회사 직원에게 들리는 소리로는 남편은 출소 후 방황하다가 간간히 서울역에서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주제에 맞지 않게 가분하게 살다 보니 본인의 역량을 모르고 그렇게 나댔던 것 같아 웃기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는 뭐 남편이 없으니 독거노인이 되었겠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전 앞으로도 더 내일을 향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회사 직원분들과 제 동생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네요. 그리고 정의는 살아있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남편과 일이 그렇게 되고 참 막막하기도 하고 나 혼자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앞섰는데 주변 사람들과 동생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주변에 역시나 잘해야겠다고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잘 돌보시는 좋은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들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 둘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전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모는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너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혼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 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닌 47살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된 남자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일들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선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조언도 받아볼 겸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신청한 건 바로 동생 때문인데요. 그동안 살면서 저희 가족들을 너무 속썩여서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이고 여자이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워낙 남자 같은 성격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마음은 여리고 착한데 겉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남자들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억양도 세고 거침이 없어서
사생활 자체를 숨기는 성격도 아니라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동생의 매력에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누구보다 잘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동생인데 저희 가족을 발칵 뒤집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의 상황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워낙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저희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10년 전쯤 양가 집안이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 장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셨고 홀로 계신 시간들을 적응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모시고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도 싫어서 장모님과 저희 부모님께 통보식으로 여행을 갈 거니 무작정 준비하라고 전달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가지 않으면 워낙 움직이지 않으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모든 걸 계획해서 출발을 했었죠. 그리고 상상 이상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장모님의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게 만족할 만한 휴식을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잘 따라왔던 동생이 장모님과 대화를 주고받더니 술이 좀 과했는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돈처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라 낯이 익은데 혹시 우리 만난 적이 있었던가요? 분명 알고 지낸 사이 같은데. 저를 알고 있다고요? 오빠 상견례 때 잠깐 얼굴 뵌 적은 있었지만 그 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상견례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미안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워낙 닮아서 그랬나 봐. 세상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상대방에겐 실례일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이리 딱딱해?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그만해. 아가씨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데 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얼굴을 붉혀야 됐어?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계획한 건데. 앞으로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술도 좀 적당히 먹어. 여기 너 혼자 놀러 온 거 아니잖아. 최근에 우리한테 말 못할 문제라도 있었어? 그런 거 없어. 언제부터 나를 신경 썼다고? 걱정해주는 척 하는 거야? 놀러와서까지 내가 훈계 받아야 돼? 이런 기분으로 술도 못 마시겠네.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 없이 서로 재미있게 분위기 즐기고 시간 보내세요. 눈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하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어른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오늘 같은 날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좀 해. 들어갔잖아. 여기까지 와서 당신까지 흥분하면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기분 좀 가라앉혀.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출발할 때는 기분 좋게 나섰는데 전날부터 분위기를 깨버렸으니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어색해진 분위기와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장모님의 옅은 미소가 제 마음을 안 좋게 했어요.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걸 술 기운에 거침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에 동생한테 실망을 했어요. 제가 노력해서 준비한 걸 알면 나중에 따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더 이상의 분위기 조성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동생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전날에 있었던 일은 그날로 털어버린 것 같아 저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다음날은 서로 웃으면서 좋게 지나갈 수 있었고 무사히 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우선적으로 내려드린 다음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다음으로 내려주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를 하자고 간단하게 얘기하며 헤어진 뒤 장모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말을 겨냥한 1박 2일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즐거웠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집으로 가시는 동안 쉬지 않고 아내와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결혼 이후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의 적적함이 그동안 많이 힘드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신경 써드리기로 마음 먹었었고 그날을 기점으로 사소한 일이 있더라도 외롭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게 같이 시간을 보내드렸어요. 장모님도 저희가 신경 쓴다는 걸 잘 알고 계셨는지 매번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의 밝은 얼굴에 저 또한 만족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이후 아내와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그렇게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몸이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아내가 따로 동생에게 찾아가 이것저것 신경 써주길래 고마운 마음에 퇴근하고 동생 집에 들려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현관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뒤쫓아가 보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정이가 몸살 났다고 이 많은 걸 싸우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까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줘야지. 자네가 마음이 놓일 거 아냐? 혼자 생활하는데 밥도 잘 못 챙겨 먹을까봐 밑반찬 몇 개 만들어 왔어. 그리고 여기 죽도 써왔으니까 거르지 말고 먹으라고 전해줘. 가시게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들어오세요. 아내 예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같이 가면 될 거예요. 괜찮네. 여기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겸사겸사 잠시 들린 거니까 예진이랑 여기에서 일 보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장모님은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고 양손 가득 만드신 반찬들과 동생이 좋아하는 늙은 호박죽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모님을 먼저 보낸 게 마음이 쓰였지만 약속이 있으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동생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방문을 열어보니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있던 동생을 아내가 보살펴주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장모님이 왔다 가셨다는 말을 전하자 그 말에 놀랐는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아까의 상황을 대충 설명해 준 뒤 만들어주신 호박죽을 데워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있던 동생은 신경 써주신 마음 미안했는지 난감한 표정을 보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제 동생이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이 쓰여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동생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니 금세 회복이 되었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 뒤 그동안의 관심이 고마웠는지 동생이 따로 식사 자리를 초대하게 되면서
장모님과도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되는 기분 좋은 날을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와서 많이 당황했었는데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 속에 어렴풋이 생각났던 사람이 어렸을 적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어머니였네요. 사돈처녀가 아주 오래전 나를 많이 사랑해주던 어머니와 많이 닮았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다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가 9살 정도 됐었는데 어머니가 여름에 밭일을 하시다가 뱀한테 물려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 정말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었는데 그날 하필 개울가에서 정신없이 친구들과 놀고 있던 때라 어머니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도움의 손길인지 모르고 있었지. 그날 이후 기억 속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사돈처녀를 보니까 과거 일들이 막 떠올랐네요. 어찌됐든 2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잘 지내봐요. 사돈댁보다 우리 집이 가까우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저도 처음 듣는 장모님의 과거였는데 아내도 처음 듣는 듯 놀란 표정이었어요. 워낙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이시고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친한 분들 아니면 말수도 적어 가까워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아내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장모님이 저를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난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서로의 오해를 풀게 된 이후 장모님과 동생은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었고 나중에도 서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누가 봐도 엄마와 딸 사이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의 집이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끔 주말에 얼굴 보는 것 외엔 거의 시간을 낼 수가 없었는데 장모님과 동생의 집 거리는 차로 30분 정도면 도착을 해서 나중엔 장모님이 동생을 찾아가는 게 아닌 동생이 장모님 집에 찾아가 친딸처럼 지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나중엔 부모님이 되레 장모님께 질투를 할 정도로 서운한 마음을 꺼낼 만큼 잘 지내는 모습에 저와 아내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대로 행복이 끊이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따로 만나자는 연락이 오길래 뭔 일인가 싶어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얼굴 표정은 왜 그래?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 그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빠를 부른 거야.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적응이 안 됐거든. 안싸장오른 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어제도 나랑 영화 보기로 해서 만났었는데 문제는 영화관 들어가기 전에 일이 터져버렸거든. 갑자기 사라지셔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영화는 시작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길래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내가 찾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하길래 가보니까 한쪽 모서리에 웅크려 앉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래서 한참을 진정시켜드리는데 진땀을 뺐다니까. 완전 다른 사람 보는 것 같았어. 평소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데 갑자기 돌변하셔서
어찌나 난감하게 만들던지. 내가 말한 지금 이 상황이 점점 반복되고 있다니까? 다인이도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열을 하시다가 내가 나타나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기회 되면 한번 잘 봐봐. 깜짝 놀란다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많이 붙어 있잖아. 장모님이 정말 그랬다고? 나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라 많이 당황스럽네. 일단 알겠어. 내가 조만간 시간 잡아서 지켜보도록 할게. 아직 예진이한테 말은 하지 않았지? 오빠가 생각했을 때 장모님이 아무래도 혼자 계시니까 우울증이 오신 것 같아. 그렇게 한참 동안 동생과 대화를 끝낸 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장모님이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생과 자주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내에겐 말을 하지 않았어요. 큰일이 아니면 동생에게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동생과 함께 어머님과 약속을 잡아 셋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동생이 말했던 증상이 나타나지 않길래 자주 그러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또 그런 증상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얘기한 뒤 헤어지려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이리저리 도망을 치면서 저희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제가 급하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팔을 꽉 잡자 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얼굴 표정을 보이면서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장모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고 그 순간 다른 곳으로 도망을 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광경을 목격해버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자 동생이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어깨를 툭툭 치더니 한쪽 모서리에서 웅크리고 눈물을 흘리는 장모님을 손으로 가리키며 동생이 잘 보라면서 천천히 다가가 등을 쓰다듬어 드리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진정이 되더니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옆에 붙어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땐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셨어요. 재차 물어봤지만 피곤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을 확인한 순간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치매가 왔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조용히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주자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슬픈 얼굴로 장모님을 바라봤네요. 결국 아내에게 말을 해야 했지만 출산이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는데 장모님도 자신이 치매가 온 걸 알게 된 이후 그 충격으로 인해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려 연락도 받지 않게 되면서 결국 아내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치매라는 사실 때문에 충격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지 힘들어하다가 진통이 오게 되었고 출산까지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출산 일정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아내는 산후조리를 하면서 저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무래도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엄마를 모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 병원에서 급성 치매라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 이제 막 아이도 태어났는데 모든 걸 안고 갈 수는 없잖아. 요즘 시설 좋은 것도 많다고 하니까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집에 모신다 해도 당신은 온전히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힘들긴 하겠지. 의사가 그랬잖아. 치매가 온 순간부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조심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그럼 당신이 괜찮은 요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해. 내가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 결국 아내의 말대로 요양원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꽤 많은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그동안 장모님과 함께한 추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니 갑자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괴로워했던 건 동생이었어요. 장모님과 그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동생에게 연락해 함께 요양원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가족의 경제 능력 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몇 군데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장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정말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동안 동생도 장모님과 정이 많이 들었었는지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아내를 대신해 동생이 자주 요양원을 방문해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했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쉴 수 있는 날도 많지 않은데 그 시간을 쪼개서 요양원을 찾았으니까요. 그동안 살면서 동생을 많이 봐왔지만 너무 다른 모습이 적응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져 있어서 상당히 놀랐어요. 워낙 개방적이고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는 성격은 아니라서 동생의 행동들이 저에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네요. 장모님도 한동안 요양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요양원에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받는 순간 너무 놀라 급하게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 노인네 때문에 결국 저희 직원 한 명이 그만뒀다고요. 이런 건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야죠. 저기요, 뭘 그렇게 몰뚱히 보고만 있어요. 당장 말리셔야죠. 저희 직원 머리털 다 뽑혀서 대머리 되겠네. 노인네가 힘이 얼마나 센지 분리시켜 놓으려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양사들이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장모님,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신 거예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 이것부터 놓고 저랑 얘기하세요.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흔들어대기 시작하셨고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냐며 더 심하게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장모님에게 머리를 잡힌 채 요양원이 난장판으로 되었는데 동생이 화를 내는 한마디에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한쪽 귀퉁이로 달려가 몸을 숨겼습니다. 갑자기 애처럼 돌변한 장모님에게 다가간 동생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처음 보는 광경에 너무 당황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경혜야,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이니까 얌전히 지내고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엄마 힘들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한 번만 더 여기 있는 분들 괴롭히면 그때는 엄마가 더 크게 화낼 거야. 알겠어? 늦었으니까 당장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셔. 동생이 장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엄마인 것 마냥 꾸짖는 말도 안 되는 모습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은 침착하게 장모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아이도 가지지 않은 처녀인 동생이 하는 행동들은 영락없는 엄마였어요. 거기에 더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장모님의 말에 동생은 손을 내밀었고, 무서워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도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에 결국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애가 되어버리는 장모님의 행동들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저에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동생에게 찰싹 붙어 떨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며 장모님을 재우는 동생의 눈빛은 상당히 슬퍼 보였고, 이내 깊은 잠이 드셨는지 축 처진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출발 전에 동생을 불렀었는데, 이렇게까지 장모님이 말을 잘 들으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요양원이 조용해지자 원장님이 저와 동생을 사무실로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저분을 모실 수가 없어요. 동생분이라고 하셨죠? 매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방금 보셨겠지만 저녁마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진정제를 용량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워낙 몸이 약하셔서 위험하다고요. 저희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요양사분들과 의논했어요. 그리고 다수결로 돌봐줄 수 없다는 게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었으니 날이 밝는 대로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원장님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 다음날 아침 장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도 그동안 많이 지쳐버렸는지 밝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은 그늘과 슬픔으로 가득해 보였어요. 아내에게도 전날에 요양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을 했을 때 경악을 했었죠. 그리고 아내는 동생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모든 걸 비밀로 하고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아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온갖 물건들을 전부 던지고 깨부수면서 장난치는 모습은 영락없이 철없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정말 위험했던 건 아내가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데 물건을 던지면서 아이 머리 근처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죠.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정도로 장모님은 아예 다른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잠깐 돌봐드리는 것도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이 모든 걸 동생은 저희에게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장모님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겐 비밀로 하고 다른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거였죠. 잘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왔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집 안에서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언성이 높아져 있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빠, 사장어른 지금 어디 계셔? 왜 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건데 설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요양원으로 모셨어? 그렇게 해야만 했어. 너도 인생이 있는 거고 언제까지 장모님의 뒤를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결정한 거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 지금 일까지 하면서 그동안 계속 요양원에 다니고 있었잖아.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라고. 지금 너 꼴을 봐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에 찌들어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야. 빨리 요양원 어디인지 나한테 말해.
갑자기 바뀌어버린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계실 게 뻔하다고. 미안해.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충분히 요양사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이번에 모신 곳은 장모님같이 급성 치매가 심한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경험이 많다고 하셨어. 그러니 현정이 너도 이제 내려놔도 돼. 나는 오빠로서 너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라고. 그동안 장모님과 둘이 함께 했던 많은 추억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오빠가 한 행동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요양원 어디로 모셨는지 빨리 말해. 지금쯤 무서워서 눈물 흘리며 떨고 계실 거라고. 동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죠. 이렇게까지 장모님과 동생의 사이가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끈끈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동생은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어쩔 수 없이 동생을 차에 태우고 요양원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허겁지겁 문을 열면서 장모님을 찾았고 급성 치매 환자들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늦은 밤인데도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와중에 동생이 어딘가에서 들리는 울음소리에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했고 문을 여는 순간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걸 본 동생은 장모님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린 장모님은 길을 잃었다 엄마를 찾은 것 마냥 서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의 품속으로 들어가 껴안았어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장모님과 동생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애틋해진 건지 들어봐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장모님은 동생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겨우 잠드신 뒤에야 숨을 돌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오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나도 처음에 갑자기 변하신 모습이 엄청 당황스러웠어. 그런데 아주 잠깐이었지만 과거에 당신 엄마를 잃은 기억이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나를 보며 보고 싶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오빠 처음 상견례 할 때 나보고 누군가와 닮았다고 했었고 놀러 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셨잖아. 그리고 나중에 세상을 일찍 떠나신 엄마가 나와 많이 닮았다고 설명해 줬었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셨던 거야. 그리고 본인 때문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 밭일하실 때 뱀에 물리시고 나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걸 보고도 친구들과 물장난하며 놀았던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원망하고 있었어. 병원에서 그러더라. 급성 치매가 남들보다 훨씬 심하다고.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리고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거래. 하지만 나는 그동안 나에게 잘해주신 따뜻했던 마음을 받기만 하고 등을 돌릴 수 없었어.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곁을 지켜드리고 싶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과거의 괴로운 기억들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오빠, 정말 웃기지 않아?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저 조금 닮았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젊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 사장어른의 어렸을 적 기억에 젊은 엄마는 나랑 비슷했었나 봐. 남은 기간 내가 좀 힘들어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 동생의 말에 장모님의 슬픔이 그대로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던 도중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해하길래 동생과 나누었던 대화를 전부 말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과 동생의 사이에
자기가 몰랐던 또 다른 일들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동생은 잠에서 깬 장모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문제는 잘 다니던 회사였죠. 하지만 동생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차후에 복직을 하겠다고 모든 일을 처리한 상태였고, 시간이 되는 대로 아내와 저는 동생이 집에 찾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장모님과 동생의 문제를 처음 들으시곤 많이 당황해 하셨지만 워낙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라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복잡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장모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애가 되어가면서 더 난리를 쳤지만 동생은 단 한 번도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정말 동생이 엄마인 것 마냥 장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그저 본인이 과거에 세상을 떠난 엄마와 닮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걸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손을 타야 할 정도로 애가 되어버린 장모님이 걱정이 돼서 저도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일찍 퇴근을 해서 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안을 들어가자마자 동생이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제가 왔다는 인기척을 들려주면서 널브러진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매일 떠들던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장모님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겼는지 열리지 않길래 방문 열쇠를 찾아서 잠긴 문을 연 순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택시를 타고 동생 집으로 달려오라고 얘기한 뒤 침묵만 흐르는 집안에 절규하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네요. 열지 말라고! 보고 싶지 않아. 떠나 보내드리기 싫단 말이야. 내일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야. 어렸을 적 사셨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지 못하고 계셔. 나를 보며 계속 엄마라고 하는데 졸리고 눈이 감긴데 옆에 있어주라는데 차마 세상 떠나시는 걸 볼 수 없겠더라고. 나한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대. 그런데 너무 졸려서 자야 할 것 같다고 자장가를 불러달라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대로 보내드리기 싫어.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현정아, 네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 너로 인해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금 당장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겠지만 장모님 편히 눈 감으실 거야. 자장가 불러달라고 했다며. 편하게 보내드려야지. 마지막으로 엄마 목소리 들으며 자고 싶지 않으시겠어?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옆을 지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생은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려는 모습에 두려웠는지 겁을 먹은 상태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은 채 화장실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편히 보내드리자는 말에 동생은 오열을 하면서 평소에 장모님이 좋아하셨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며 꽉 껴안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모님은 동생의 목소리에 편안함을 되찾았고 동생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동생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며 불쾌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장모님과 동생은 어느새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누가 봐도 엄마와 딸 같았어요. 동생은 떠나시는 길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이 한동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아내와 함께 동생 집을 찾았는데 집안 곳곳엔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침대 옆엔 동화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치매를 겪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많은 치매 환자 중 한 분이셨죠. 동생이 내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어린아이 돌보는 것보다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지면서 장모님이 대소변 실수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실은 내색하지 않고 돌봐주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도 마지막까지 가는 길 최선을 다해준 동생에게 매일 고마워하고 있어요. 지금은 장모님이 떠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린 이유는 제 동생이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저희 가족이 돈을 모아 동생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꽃집을 차려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된 거였죠. 앞으로 제 동생이 결혼할 남자와 살아가는데 축복이 함께하라고 여러분들의 격려적인 댓글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들 아낌없이 적어주시면 뜻깊은 선물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